라과디아 공항이 에어 캐나다기 추락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극심한 운영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하원 7선거구에 출마한 한인 줄리 원 후보를 위한 모금 행사가 오는 27일 개최됩니다. 뉴욕주의 공적자금 지원 건강보험인 에센셜 플랜 가입자 중 약 50만 명이 오는 7월 보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대에서 계약직 교수 약 950명이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성 강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라과디아 공항이 에어 캐나다기 추락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극심한 운영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와 연방정부 셧다운이 맞물리며 승객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기준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출발편의 16%인 88편이 취소되고 수십 편이 지연되었습니다. 도착편 역시 20% 가까이 차질을 빚으며 터미널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공항 측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교통보안청 인력 부족이 정체의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들의 병가와 사직에 잇따르자 이민세 관집행국 요원들까지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공항 웹사이트는 보안 대기 시간이 급격히 변동되어 정확한 시간 보고를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안내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통제 불능 상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처참한 모습이 담긴 내부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상에는 활주로를 가로지르던 소방차를 에어 캐나다 여객기가 그대로 들이받는 긴박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충돌 직후 소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파손되었으나 여객기는 충격 후에도 한참을 더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관제사가 소방차를 멈추기 위해 대여섯 차례나 외친 긴급교신 음성이 공개되며 시스템 오류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하원 7선거구에 출마한 한인 줄리 원 후보를 위한 모금 행사가 오는 27일 개최됩니다. 줄리 원 한인선거대책본부는 24일 플러싱 산수갑산이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디모스연 회장에서 열리는 줄리 원 후보 모금 행사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이현탁 선대본부장은 최근 퀸즈 한인 회장직을 오는 6월 30일까지 휴직하고 줄리 원 후보의 연방하원 진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최초의 한인 연방의원을 탄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만큼 한인 사회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회장이라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의미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한인 사회 전체의 권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가정의 삶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실제 정책으로 변화를 만들어 온 인물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직접 보았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원철 공동후원 회장과 위화조 위원도 함께 참석해 줄리 원 후보에 대한 한인 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줄리 원 후보가 3선 뉴욕시 의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으로 헌신했고 누구보다 이민자와 소상공인들의 고초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줄리 원 선대본부는 오는 27일 플러싱 디모스연 회장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후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욕주의 공적자금 지원 건강보험인 에센셜 플랜 가입자 중 약 50만 명이 오는 7월 보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일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7월 1일부터 뉴욕주의 섹션 133이 웨이버 조치를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뉴욕주 가입자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된 약 47만 명은 보험 혜택을 잃고 새로운 보험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당초 에센셜 플랜 자체가 폐지될 뻔했으나
가입자들의 보험 혜택 상실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전체 가입자 170만 명 중 130만 명의 자격은 유지하는 승인을 받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보험 유지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이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중산층 근로자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기존 개인 기준 연 소득 4만 달러였던 상한선이 3만 2천 달러로 낮아짐에 따라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된 약 46만 명의 뉴요커가 보험을 잃게 됩니다. 주 보건국은 오는 7월 변경 사항이 발효되기 90일 전 영향을 받게 될 대상자들에게 관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소의 원인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통과시킨 OBBB에 따라 특정 합법 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 보장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 이민자는 에센셜 플랜 가입자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고의로 국민의 의료 혜택을 빼앗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뉴욕대에서 계약직 교수 약 950명이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성 강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봄방학 직후인 23일 오전 11시에 시작됐으며 노조와 대학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현실화됐습니다. 노조는 파업 직전까지 약 26시간에 걸친 장시간 협상을 이어갔으나 핵심 쟁점인 임금 문제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은 뉴욕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할 때 현재 제한된 임금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장기 근속 교수보다 신규 채용 교수의 임금이 더 높은 임금 압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임 교수 최저 연봉을 12만 달러로 인상하고 주거 보조금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대학 측은 9만 달러 수준의 최저 연봉과 함께 임금 인상 및 복지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선안을 이미 제시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파업은 불필요하며 학생들의 학습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대체 강의 등을 통해 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파업에는 학생들과 다른 대학 구성원들의 연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어 뉴욕 지역 대학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지만 조례를 숙지하지 못한 단속반이 여전히 형사처벌 티켓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지역 매체 더 시티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노점상 단속 완화 조례가 시행된 지난 9일 이후 노점상들에게 최소 7건의 형사처벌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들은 맨해튼과 브루클린의 노점상들에게 라이선스 미소지, 음식 가격 미표시,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 인접 영업 등의 이유로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변경된 조례에 따르면 단속반은 형사처벌 대신 민사 위반으로만 처리해야 하지만 경찰들이 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NYPD 대변인은 경찰들에게 개정된 조례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불법 노점상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수차례 적발된 경우 형사 티켓을 발부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지만 상습적인 불법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가 지난해 노점상 관련 경범죄 처벌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노점상과 푸드트럭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라지고 위반 행위는 비범죄적 위반으로 간주돼 민사벌금만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무허가 영업이나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영업 등은 최대 $1,000 벌금과 최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나 조례 시행 이후에는 운영시간 및 장소, 방식 위반 시 최대 $250, 무허가 영업 시 최대 $1,000의 민사벌금만 부과됩니다. 뉴저지주와 일부 지방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민자 구금시설 신설 계획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일 뉴저지주는 연방정부가 록스버리 지역 창고를 약 1,000에서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 지사는 이 계획은 우리 주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연방정부가 뉴저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록스버리 창고를 매입한 후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자원, 하수 처리, 지역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으며
급격한 수용 인원 증가로 지역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소장에는 축구장 8개 규모의 건물에 화장실 4개, 세면대 5개만 설치돼 있다며 국토안보부가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달 해당 창고를 1억 2,90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이달 말까지 개보수 계약을 체결해 90일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이 불법 체류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체자라도 고용됐다면 사용자 근로자 관계가 성립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현행 연방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어 위반 시 채용한 불체자 1명당 250달러에서 1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불체자를 상습적으로 고용한 사업주는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튜어트 레브너 주 대법원장은 불체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연방법의 목표와는 정반대로 일부 고용주가 불체자 채용을 더 고려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6월 뉴욕에서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 관리인으로 고용됐지만 수년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세르지오 로페즈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로페즈가 채용된 지 2주 만에 불체자 신분이 드러나자 고용주 마이크 루아는 불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라며 당초 약속했던 주당 400달러 임금을 지하 아파트 무상 거주로 대체했습니다. 로페즈에 따르면 3년간 주당 37에서 60시간을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결국 2018년 주 노동국에 신고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로페즈가 근로 기록을 보유하지 않았고 채용 당시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주 대법원은 근로기록 유지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연방상원 의원이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으로 공식 인준됐습니다. 상원은 지난 23일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멀린 의원의 장관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만, 마틴 하인리히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멀린 신임 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이민 단속 방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요원들이 사유지에 진입할 때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이스의 역할과 관련해 전면에 나서기보다 소송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멀린 장관의 찬성표를 던진 하인리히 의원은 그는 쉽게 압박에 굴하는 인물이 아니다라며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장관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멀린 장관은 청문회에서 6개월 안에 DHS가 매일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이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멀린 신임 장관이 물려받은 DHS는 현재 예산 집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이민 단속 방식에 반발해 예산안 협력을 거부한 탓에 지난달 중순부터 DHS 예산이 끊겼습니다. 공안 보안 검색 인력을 포함한 DHS 직원 대부분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공안 곳곳에서 수시간씩 대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스 요원들을 공항에 임시 투입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전직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인 멀린 신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마가 충성파로 꼽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연방상원 공화당을 향해 셧다운 중인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투표 시 유권자의 신분증 제시 의무화 법안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열린 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 원탁회의 행사 연설에서 민주당의 DHS 예산 저지를 비난한 뒤 나는 공화당에 강력히 제안한다. 어떤 합의도 하지 말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어떤 합의도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는 유권자 신분증 제도 관련 법안입니다. 50개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를 의무화하고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우편 투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선 우리는 두 가지 별개의 사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같다며 유권자 신분증은 국토안보의 일부이며 시민권 증명 역시 국토안보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하나로 결합돼야 하며 함께 표결에 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이 상원에서 반대 측의 필리버스터를 극복하고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키려면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은 53명이어서 당내 반발표가 없다는 전제로 민주당 의원들 표를 최소 7표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버스터를 없앨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모든 것을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를 끝으로 2주간의 부활절 휴회에 들어가는 상원 의원들에게 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이를 즉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서둘러 표결할 필요는 없다. 부활절이나 귀향은 걱정하지 말라. 사실 이번 하나의 사안은 예수를 위해서 해내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일부주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법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지난 23일 심리에서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집계하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미시시피주는 선거일 기준 소인이 찍힌 투표용지가 5일 내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등 여러 주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도입됐으며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은 2024년 이 제도가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연방법이 선거일을 기준으로 투표 완료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며 미시시피주 법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각 주가 자체적으로 선거 규정을 정할 권한이 있다며 법을 옹호했고 제도가 폐지될 경우 군인과 조기 투표 참여자들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를 이루고 있어 보수 성향 판단이 유지될 경우 해당 제도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우편 투표를 시행 중인 여러 주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인 여행자들에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권고문에서 전 세계 미국인, 특히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외 체류 미국인들은 가장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항공편 운항 차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주기적인 영공 폐쇄로 여행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미국 외교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되었고 이 같은 위협은 중동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을 지지하는 세력의 추가 공격 가능성도 경고하며 해외의 미국 관련 시설이나 미국인과 연관된 장소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이후 약 4만 3천 명의 미국인이 중동 지역에서 안전하게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은 국무부가 전 세계 공관에 보안 점검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재고가 전쟁 초기보다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위협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이스라엘 싱크탱크 알마 연구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전쟁 초기 약 2,500기 수준이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량이 현재 약 1,000기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23일에 보도했습니다. 연방국방부 역시 지난달 28일 개전 첫날에 비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및 드론 발사 횟수가 90% 급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 전역의 지하 미사일 저장소와 생산 공장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 안보당국은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을 미사일 고갈 증거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 급감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제법상 금지 무기인 집속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텔아비브 인근 라마트간 지역이 공격받아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방공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속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은 분리되기 전에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가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미사일 감소와 공습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회복력과 비대칭 전력은 여전히 역내 최대 위협으로 꼽힙니다. 미 주요 항공사들이 일반석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프리미엄 좌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은 지난 10년간 좌석당 수익을 높이기 위해 프리미엄 좌석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최근에는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저가 항공사들도 다리 공간이 넓은 좌석 등 사실상 프리미엄 상품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비주얼 어프로치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미국 국내선에서 비즈니스석과 1등석 좌석 수는 27% 증가해 같은 기간 이코노미석 증가율 10%의 약 2.7배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엄 좌석 확대 배경은 수익성입니다. 프리미엄 좌석은 가격이 일반석의 2배 이상이지만 차지하는 추가 공간은 그보다 적어 항공사 입장에서 효율이 높습니다. 특히 저가 항공사와 경쟁으로 일반석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프리미엄 좌석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같은 전략은 신규 항공기 도입에서도 두드러집니다. 델타항공은 프리미엄 좌석 비중을 크게 늘린 보잉 787-10 드림라이너를 최소 30대 이상 주문했고 에어버스 A350-900 등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종들은 프리미엄 좌석 비중이 평균 40% 수준으로 기존 기종보다 크게 높습니다. 항공사들은 또 이코노미와 비즈니스 사이에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강화하는 등 좌석을 세분화해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 승객이 상향 또는 하향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수요 변동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김치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장내 나노플라스틱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세계김치연구소 연구팀은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 유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의 기능을 분석한 결과 나노플라스틱과 결합하는 특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해당 유산균을 투여하고 다른 한쪽에는 투여하지 않은 뒤 배설물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에서 나노플라스틱 배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균주가 장내에서 나노플라스틱과 결합해 체외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연구를 이끈 이세희 연구원은 전통 발효식품에서 유래한 미생물이 플라스틱 오염과 관련된 공중보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잠재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노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작은 입자로 인체 내에 축적될 경우 장내 미생물 균형을 교란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질이 뇌나 간, 폐반 등에서도 검출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효식품에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특정 식품이 체내 플라스틱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유산균이 플라스틱 입자에 흡착해 독성 영향을 일부 완화할 가능성은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김치 유래 미생물의 기능성 연구를 확대하고 환경 오염과 인체 건강 문제를 연결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프랑스를 방문해 G7 외교장관들과 함께 이란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남부 지역에서 군 병력 128명을 수송하던 허큘리스 C-130 수송기 한 대가 추락해 최소 66명이 숨졌으며 당국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형 기아 카니발이 US 뉴스와 월드 리포트지가 주관한 2026 최고의 패밀리카 시상에서 가족을 위한 최고의 미니밴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아이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해킹용 도구인 다크소드의 최신 버전이 최근 개발자 코드 공유 사이트 깃허브에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지난 21일 넷플릭스를 통해 중계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은
넷플릭스 영화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의 타이어 평가에 따르면 올 시즌 최고의 타이어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준 미셸린의 디펜더 2가 선정됐습니다.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로부터 50여 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배심원단이 1925만 달러의 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최저 기온은 4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1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1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연방하원 7선 거구에 출마한 한인 주의원 민주당 후보를 위한 후원 모금 행사가 열립니다. 후원 모금 행사는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플러싱 디모스 연회장에서 진행됩니다. 최초의 한인 뉴욕 연방하원 의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월 2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